이어서 은퇴자산 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현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본의 사례를 알아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좀 간단히 짚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일본 하면 뭐 역시 고령화 사회로 뭐 정평이 나 있는데요. 네. 일본에 뭐 요즘 자주 관광도 많이 다니시니까 가보시면은 그 도심에 노령층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령화 진입 시점이 고령화라고 하면은 이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미 1970년에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이제 14%가 넘어가는 고령 사회에는 94년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7년 전이죠. 200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그 5분의 1, 20%가 넘는 그런 아주 굉장한 이 노령 사회가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14%가 넘어가는 고령 사회에 가려면은 2018년, 그러니까 5년 후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2026년에 도달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한 30년 내지 20년 정도 네. 그 앞서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단카이 세대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패망하고서 그러고서 47년부터 항상 이제 그 인구는 전쟁이 끝나면 한 2, 3년 후에 급증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947년부터 49년까지 총 한 8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 세대들이 일본의 어떤 모든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 단카이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55년생부터 63년생이라고 통칭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막 우리는 은퇴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사회 어떤 경제의 활동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여력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에서 15년 전에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980년대에서 9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GDP 성장률이 한 5% 정도 내외를 꾸준히 형성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 2%대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일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치면은 7% 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1%도 안 되죠. 네. 그런 정도로 저금리 시대에 진입했고 그리고 인구가 줄면서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이제 왜소가 되면서 부동산 침체가 급격하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도시 상업지 같은 경우는 버블 때 90년대 초반에 최고치 대비 한 5분의 1 토막이 나 있고요.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절반이 떨어진 가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그거보단 좀 더 여유자산 버블이 많았다는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 회원권 같은 경우는 가격을 따질 수 없이 그냥 휴지가 된 상황이고요. 뭐 그런 어떤 부동산 침체가 굉장히 일찍이 한 20년 전부터 그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그 뒤이어서
진행이 되면서 참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꼭 뭐 일본의 길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래도 참고할 점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일본 은퇴 세대들은 어떻게 자산을 굴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고령자들이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코너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50대 연령층의 자산액이나 소득이 가장 높은 걸로 통계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60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분들의 저축액이 2,300만 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저축을 평균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반대로 50에서 59세, 그러니까 은퇴 직전에 있는 장년 세대는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7, 8천만 원 정도 저축액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훨씬 더 60대 세대분들이 저축액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물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2,200만 원 정도씩 저축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참 너무 과한 측면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본 전체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저축액으로 치면은 58%를 60세 이상 분들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58%요? 예.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심해서 70%를 60세 이상 인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문제점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노령층들이,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또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시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융자산, 금융투자 금액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부문으로 뭐 대출이나 이런 쪽으로만 운영이 되면서 네. 일본 전체의 어떤 역동적인 산업 부문에 자금 조달이 제약을 받는다거나 그쪽으로 이제 자금 수혈이 안 되면서 사실은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일본 고령자들의 자산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다 굴리고 있는 걸까요? 예, 일본은 뭐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큰 사회죠. 네. 우스갯소리로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네. 돌다리를 두들기기만 하고 건너진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극단적인 보수적 성향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자층들의 보유 자산이 많다 보니까 네. 여전히 전체 금융 자산이 보수적인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적금 중심 구조가 여전하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가계 자산의 전체 구성을 보면은 현금 예금이 5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연금 상품이 28%, 네. 투자 상품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보수적인 어떤 자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냐라고 설문을 해보면은 네. 절반 정도가 안정성이 최고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가 이제 금방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이 최고다. 네. 그리고 수익성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한 20%밖에 안 돼요. 네. 그런 정도로 자금은 굉장히 보수적인 데 굴리고 계신데,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이런 성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 역설적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일본 가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행하고 있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입니다. 아, 진짜요? 예. 그 이유는 자산은 많이 금융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 수입은 이미 끝났고요. 그러니까 은퇴를 했기 때문에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자산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금리가 낮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 안정성 상품에는 뭐 실질 금리로 치면은 마이너스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봤자 돈을 까먹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그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60대 이상 분들은 16.7% 정도를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특징적인 점은 고정적으로 소득이 확보돼야 되니까 일반적인 우리나라 같은 뭐 일반적인 펀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월지급식 펀드 네.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소개드렸던 그 월지급식 펀드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모형 펀드의 절반 정도는 월지급식 펀드로 차지한다고 하는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참 이 보수적인 패턴이 계속되는 게 월지급식 펀드나 상품을 가입을 해서 월마다 소득이 나오면은 네. 그 소득 금액을 다시 예금에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저금리가 장기화되니까 이제 투자 상품 수요도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사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외 펀드라든가 그런 해외 상품 이런 데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지고 그리고 주가도 이 주식도 굉장히 부진하죠. 그러니까 네. 89년도에 니케이 지수가 최고치를 형성하고 지금은 아직도 14년이 지난 상태에서 24년이네요, 벌써. 네. 24년이 지난 상태에서 65%가 지금 하락해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사반세기 동안 지금 네. 주식으로는 재미를 못 보고 그 금리 소득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이 되다 보니까 네. 이거 뭐 어떻게 굴릴 방법이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해외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형 펀드 중에 해외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나 돼요. 예. 그리고 해외 주식형까지 합치면은 전체 공모형 펀드 중에 해외 투자형 펀드가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는 펀드는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투자형 펀드의 비중이 한 30% 정도, 28%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퇴자 자산시장의 특징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은퇴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체 가계자산 구성이 지나치게 부동산 편중되어 있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8대 2 정도로 부동산이 8. 네. 네. 그리고 금융자산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 네. 그런 편중 현상이 있는데 일본만 해도 예전에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대 4 정도로 이 금융자산이 6, 그리고 실물자산, 부동산 등이 4로 해서 이제 역전이 된 상태죠.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투자 비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투자 상품 중에서도 아직도 30% 미만인 상황인데 네. 일본은 그거에 비해서는 해외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글쎄요, 양호하다라고, 이 자산 배분상으로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우리가 그나마 일본의 가계자산의 어떤 항목별 구성보다는 조금 분산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적금이 한 46% 정도 차지하고 있고, 금융투자 상품이 28%, 그리고 보험연금이 24% 정도 차지하는 식으로 해서 일본보다는 극단적인 보수성에선 약간 벗어나 있는 조금 중립형이나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일본 은퇴자들의 이 재무 관련 방법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좀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 물론 우리 사회가 일본 사회를 그대로
쫓아간다든지 일본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각 부문별로는 그대로 한 1, 20년 시차를 두고 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물론 없고요. 거기에 물론 그 먼저 타산지석이라고 먼저 경험을 간접 경험을 했으니까 네. 우리가 또 충분히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서 그런 어떤 폐단이 안 나타나도록 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저겁니다. 지금 은퇴 문제가 이제 이 조기 은퇴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일본은 지금 65세에서 69세 그 연령층 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8%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퇴를 안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 사회에서 금융자산을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저희 사회에도 충분히 참고해서 네. 좀 우리도 좀 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고령자층에서의 어떤 자산운용의 그 시사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이 안정화 중심으로 그 금융자산들이 운용이 된다라면은 사회에 아주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급격히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또 계속적으로 금리도 떨어지고 그래서 금리 소득도 볼품 없어지고 그리고 실업률이나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돈을 좀 더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 운용 패턴이 전체 실물 경제를 어느 정도 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돼야 되겠다,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비중, 그러니까 가계 자산에서 금융 대 부동산 비중의 어떤 변화 과정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자산 편중 현상도 선제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해외 투자 부분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진행된 일본의 은퇴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준비할 게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한 도움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